이번 비디오 강의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손익분기점에 그치게 되는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기업이 속한 경쟁 시장 구조라는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정 재화 시장에서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해당 재화에 대한 가격이 시장 공급과 시장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그래프에서는 말하자면 균형 가격을 P라고 하고 산출량은 Q인데 그것이 가격과 한계 수입을 결정합니다. 이는 해당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은 소위 가격 수용자라고 합니다. 그들 기업은 자사 생산물이 경쟁하고 있는 해당 생산물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생산물 가격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는 실제로 완전 탄력적입니다. 수요는 또한 한계 수입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개별 판매자가 추가 단위의 산출물 판매에서 거둔 수입이 한계 수입입니다. 이 기업은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든 P라는 가격으로 자사 재화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P라는 가격은 해당 단일 기업과 같은 수백 개의 다른 판매자가 속한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기업을 예시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개의 도표를 그립니다. 첫 번째 도표는 수백 또는 수천 명에 달하는 해당 생산물의 판매자를 대변하는 동시에 해당 생산물에 대한 수천 수백만 명의 소비자 수요를 대변합니다. 두 번째 그리게 되는 도표는 반면에 개별 기업을 대변합니다. 개별 기업을 대변하는 이 도표에서는 수요와 한계 수입이 기호로 표기하면 M와 등 OD가 해당 시장이 결정한 균형 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도표를 그릴 때마다 우리는 해당 기업의 생산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도표에서 도식화하는 세 가지 비용 곡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 비용입니다. 특정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한계 비용은 처음에는 한계 수확 체증으로 인해 하향 경사도를 보이다가 그 뒤로 한계 수확 체감으로 인해 상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한계 비용 외에도 우리는 평균가변 비용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도 설명했듯이 평균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과 동일 산출량에서 시작하되 하향 경사도를 보이다가 이것이 한계 비용과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상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평균가변 비용 ABC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별 기업에 관심이 쏠리는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용은 평균 총비용 ATC입니다. 평균 총비용은 개별 기업 산출물의 단위 비용입니다. 평균 총비용은 평균가변 비용을 웃도는 곳에서 시작해 한계 비용 곡선을 교차할 때까지 하향 경사도를 보이고 교차 이후의 추가 단위 비용은 평균 단위 비용을 웃돌게 됨에 따라 평균 총비용은 상승합니다. 한편 평균 총비용은 갈수록 평균가변 비용에 근접하게 됩니다. 근접하는 까닭은 산출물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고정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개별 기업이 단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세 가지 비용 곡선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곡선을 평균 수입 곡선인 동시에 한계 수입 곡선인 M와 등 OD와 결합하게 되면 이전 수업에서 설명한 대로 이윤극대화의 준칙에 따라 단일 기업은 단기적으로 항상 이윤극대화 산출량으로 생산하길 바란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윤극대화 지점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의 교차점이 됩니다. 이 준칙은 이윤 극대화를 바라는 특정 기업이 단기적으로 희망하는 최상책입니다.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여기 QEF입니다. 그걸 실제 QE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이 기업이 생산하는 균형량입니다. QEF의 시장에 속한 기업 숫자를 곱하면 시장 균형량 QE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동종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윤 극대화의 준칙에 따라 M와 등 OMC 지점에 맞춰 생산하게 됩니다. 이어 이들 수천 개의 기업을 다 합치면 그들 기업의 총 산출량은 시장 산출량인 QE와 같게 됩니다. 그런 식의 사고가 개별 기업과 시장의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내는 것인지 경제학적 손실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손익분기점은 달성했는지 판단해 봅시다. 사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M와 등 OMC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면 추가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고
마찬가지로 평균 총비용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평균 수입에서 즉 가격에서 평균 총비용을 공제하면 평균 수입은 0과 같습니다. 그게 이 기업의 무슨 의미죠? 이는 곧 이 기업이 손익분기점, 즉 수지 평형을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이윤이 없다. 다시 말해 경제학적 이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 기업은 수지 평형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업은 자사의 명시적, 즉 회계적 생산 비용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지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여하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이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정상 이윤까지 이 기업은 손익평형 상태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기리라고 예상하는 결과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경쟁 시장의 특성 탓에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경제학적 이윤을 거두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보시는 기업은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게 단지 흔한 기존의 평균 총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최소 평균 총비용입니다. 이 기업은 자사의 산출량 증감을 통해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산출량을 Q2에서 Q1으로 감산하면 평균 총비용이 상승합니다. 이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아닌 수용자이므로 이 산출량 수준일 때 평균 총비용 ATC는 평균 수입을 웃돕니다. 그리하여 이 기업은 경제학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 기업이 자사 산출량을 Q2로 증산하기로 했다면 역시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자명하게 평균 총비용은 평균 수입을 웃돕니다. 이 기업은 경제학적 이윤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빤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때는 개별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가 상승할 겁니다. 이 기업의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 산출물에 대한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하여 이 기업은 손익분기점 달성을 넘어 경제학적 이윤을 내는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깨끗이 정리하고 단기적으로 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즉 시장 도표를 살펴봅시다. 자, 질문입니다. 만약 이 재화에 대한 시장의 총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재화는 더 희소해지게 되면서 이 재화의 수요가 D에서 D1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균형 가격이 P2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공급량이 상승하겠지만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수요 증가로 인해 개별 기업 도표에선 어떤 양상을 띨까요? P2에서 P1로의 가격 상승은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의 상향 이동과 조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 가격과 수평선을 이루는 새로운 수요 곡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M1 등호 D1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의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한계 수입 곡선과 수요 곡선을 확보했습니다. 유의하세요. 그 곡선이 시장 균형 가격과 여전히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재화 수요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시다시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지점에 새로운 산출량이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그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계속 생산을 지속하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개별 기업의 산출량 증산과 조응합니다. 수요 증가 이전에 개별 기업은 QEF를 생산했지만 이제는 QEF1을 생산합니다. 개별 기업은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자사 생산량을 증산할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개별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가 이윤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자면 단기적 산출량 증산에 따라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비용 곡선 자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 곡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기업은 더 이상 원래의 최소 평균 총비용에 조응해 생산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ATC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보시다시피 이 기업의 새로운 평균 총비용은 이전보다 조금 웃돕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균 총비용은 이 기업의 새로운 평균 수입, 즉 새로운 생산물 판매 가격을 밑돕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은 손익평형 상황에서 평균 수입이 평균 총비용을 웃도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얻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손익평형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을 대변하는 전체 면적을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QEF1으로 생산할 때 평균 총비용과 새로운 가격인 P1 사이 거리에 그 거리의 산출량 QEF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직사각형은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개별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 이윤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이윤은 이들 기업의 명시적, 암묵적 생산 비용을 웃돌거나 초과하는 이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당 생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개별 기업마다 산출량을 증산하면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이윤이 창출되는 상태라면 신생 기업들이 이 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하면 신생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이 앞서 교과 과정을 복기해보면 재화 공급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만약 이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시장의 공급 곡선은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 우향 이동합니다. 새로운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속한 기업 수는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경제학적 이윤에 몰려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가변 공장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걸쳐 신생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증가는 해당 시장에 이미 발을 들인 기존 기업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단기적인 경제학적 이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경우 균형 가격은 또다시 하락할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결과는 신생 기업의 진입은 균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원래 균형 가격인 P2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개별 기업의 경우 자사 생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한계 수입도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이들 경제학적 이윤과는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 진입할 때 기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 이윤은 사라집니다. 한계 수입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시장의 신생 기업의 존재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윤을 내던 기업들은 다시 손익평형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위치로 곧바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이는 완전 경쟁 기업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윤이 존재한다면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시장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가격을 원래 균형 가격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고 해당 이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억하기 쉽도록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단어로 진입은 이윤을 제거한다. 이윤이 존재하면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그 이윤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장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항상 벌어지냐면 산출량은 개별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하는 수준으로 항상 복귀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평균 총비용이 최저점일 때 산출량 수준으로 생산한다면 이들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산출량이 QEF일 때 이미 달성한 비용 이하로 비용을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 기업이 자사 산출량을 증산하면 자신의 평균 총비용은 여기서 보다시피 상승합니다. 그들 기업이 자사 산출량을 감산하면 자신의 평균 총비용은 여기서 보다시피 상승합니다. 이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자사 생산물에 대한 시장 공급과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윤은 신생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평형으로부터 경제학적 손실로 전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경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동일한 경쟁 시장에서 장기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장에 속한 기업들은 손익평형 상태입니다. 그들 기업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의 건전성을 저하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 기업의 수입 수준이 손익분기점에서 손실로 전환되려면 자명하게 해당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의 감소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P2로 떨어뜨려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한계 수입과 평균 수입의 수준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의 동종 기업 중 하나인 이 기업은 높은 수준의 수요인 MAO 등호 D에서 훨씬 낮은 수준의 수요인 MAO E 등호 D2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사 생산물에 대한 낮은 수요에 대응하여 이 기업은 산출량을 감산하게 됩니다. 한계 수입 곡선이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 기업은 산출량을 감산해야만 합니다.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저하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업은 자사 제품의 수요 하락에 대응하여 자사 산출량을 이제 QEF2로 감산합니다. 이제 이들 기업의 손익평형 수준의 경제학적 이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QEF의 원래 균형 상태일 때 이 기업은 자사의 모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단지 충당하는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업들한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 기업의 생산물 수요 감소로 인해 개별 기업이 손익평형 상태에서 경제학적 손실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선을 평균 총비용 곡선까지 끌어올려서 옆으로 이어가면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실제로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사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탓입니다. 이 기업은 산출량을 감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평균 수입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 나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을 음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의 경제학적 손실 수준을 알고 싶다면 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거나 이 기업의 평균 수입에서 평균 총비용을 공제해야만 합니다. 평균 총비용이 평균 수입을 웃돌고 있다면 이 기업은 실제로 손실을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제 경제학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평균 수입을 웃돌고 있어 그들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출물의 매 단위에 대해 그걸 생산하는 비용을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상이 장기적으로 지속할까요? 경제학적 손실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결국에 기업들이 본 손실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 기업의 철수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손실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 시장을 떠나는 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이걸 세 단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손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때를 버틸 용의가 있는 기업은 철수하는 기업으로 인해 손실이 제거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 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경우 시장 공급은 감소합니다. 재화는 다시 희소해지고 균형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철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끝까지 버틴 기업들은 예상하건대 손실이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잔류 기업의 생산물 수요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할 겁니다. 따라서 이 한계 수입 곡선이 시장의 균형 가격과 더불어 다시 상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다시 손익평형으로 복귀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완전 경쟁에 속한 기업이 어떻게 손익평형을 회복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들 기업은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 못 버티고 철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사 문을 닫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 공장을 폐쇄하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겁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이 철수한 뒤로 시장 공급은 감소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꺼이 견뎌내며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던 해당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 수준으로, 즉 P가 최소 평균 총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그들은 이윤을 얻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경쟁 하에서 어떻게 철수가 손실을 제거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철수 장벽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쉽고 가게 문 닫기도 쉽습니다. 이윤이 존재하면 신생 기업이 진입하면서 그 이윤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 이윤 전망 탓에 몰려드는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철수로 손실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손쉽게 철수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기업도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손실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 기업이 경제학적 손실을 볼 경우 일부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공급은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로 잔류 기업의 시장 가격은 다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완전 경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과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이 모든 장단기적 조정이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 구조의 경제적인 효율성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수업에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